한국에서는 대인관계에서 감정을 비교적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일본 사회에서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겉으로는 조화를 유지하는 다테마에를 중시하고 속마음인 혼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일본 특유의 미묘한 태도를 지도 위에서 엿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할린입니다. 2026년 현재 일본 국토지리원이 공개한 일본 전도를 보면 러시아가 시료 지배하고 있는 사할린 남부는 일본 본토나 러시아 본토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리에는 아예 귀속 미정 지역과 타국과의 경계 등이라는 항목이 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경선과는 다르게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1951년 일본은 사할린을 포기했습니다. 다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미 포기한 땅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정리된 것도 아닌 이 묘한 공백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러시아에서 가장 큰 섬인 사할린의 면적은 약 72,000제곱킬로미터로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약 73%에 달하는 광활한 대지입니다. 섬의 남북 길이는 약 950km로 한반도 전체의 남북 길이와 비슷한 수준이며 길쭉하게 뻗어 있습니다. 게다가 사할린은 세계에서 23번째로 큰 섬이자 일본 홋카이도와 비슷한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섬에는 2026년 기준 약 46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형적으로는 섬의 3분의 2가 험준한 산악으로 이루어져 있어 겉보기에는 춥고 척박한 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할린의 진짜 가치는 자원에 있습니다. 사할린은 북부와 대륙붕 일대에 막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국제에너지 자료에 따르면 천연가스 매장량은 수조 입방미터 규모로 추정되는데 석유 역시 상당한 규모가 확인된 상태입니다. 특히 2026년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할린2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되는 액화 천연가스는 여전히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중요한 공급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의 LNG 수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택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할린2에서 생산되는 LNG는 일본 전체 수입의 약 9에서 10%를 차지하는 주요 공급선으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뿐만이 아닙니다. 섬 전체의 60% 이상을 덮고 있는 광대한 산림 자원과 명태, 연어, 킹크랩 등 풍부한 수산 자원 역시 사할린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홋카이도 바로 위에 가까운 거리에서 이러한 자원이 집중된 지역이라는 점은 지금도 전략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 때문에 사할린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을 넘어 러시아 극동 전략과 동북아 에너지 구조 속에서 핵심 거점입니다. 사실 사할린은 역사적으로 특정 국가의 지배가 뚜렷하지 않았던 경계의 공간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이 섬을 두고 충돌하기 오래전부터 이곳에는 이미 아이누와 니브이 같은 원주민 공동체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척박한 북방의 자연환경 속에서 오랜 세월 이 섬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19세기 이전 청나라가 이 섬을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에 두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직접적인 행정 통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영향력 또한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19세기 제국주의의 흐름이 북태평양까지 확장되면서 사할린의 운명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이 지역을 두고 본격적으로 경쟁하기 시작한 겁니다. 첫 전환점은 1855년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은 일단 충돌을 피하기 위해 공동 관리에 합의하며 이 섬을 둘러싼 기묘한 공존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균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87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에서 일본이 사할린 전체를 포기하는 대신 쿠릴 열도를 확보하는 맞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사할린은 러시아의 단독 통제를 받게 됐습니다. 이후 상황은 다시 뒤집혔습니다. 1905년 러일 전쟁 이후 사할린 북위 50도 이남 지역은 일본으로 넘어갔고 가라우토로 불리게 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이후 소련이 사할린 전체를 점령하며 오늘날과 같은 러시아 중심의 지배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사할린의 지도는 19세기 이후 약 150년에 걸쳐 반복된 충돌과 변화의 결과입니다. 2026년 현재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크게 악화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쿠릴 열도 4개 섬, 이른바
북방 영토를 둘러싼 양국의 대립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섬들을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군사기지를 증설하며 치료 지배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남사할린을 대하는 일본의 태도는 다릅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남사할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북방 영토와 달리 이 지역은 법적으로 자국 영토가 아님을 인정한 셈입니다. 이 차이는 195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전후 처리를 위해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들여다보면 제2조 C에서 일본은 남사할린과 쿠릴 열도에 대한 권리, 권한,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전 세계에 공표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일본의 법적 권리는 종료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약 문구에는 해당 지역이 특정 국가에 귀속된다는 명시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 소련 역시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권리는 포기했지만 귀속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부 지도에서는 남사할린이 러시아와 동일한 방식으로 명확히 표시되지 않거나 경계가 중립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일정 부분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일본 지도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 방식이 남사할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쿠릴 열도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쿠릴 열도는 한때 일본의 영토였습니다. 1875년 러시아와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을 통해 사할린을 포기하는 대신 쿠릴 열도 전체를 확보하면서 일본 영토로 편입된 것입니다. 하지만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이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쿠릴 열도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명확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 남쪽 4개 섬, 이른바 북방 영토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지역을 쿠릴 열도가 아닌 고유 영토로 규정하며 현재까지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자료를 보면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일본이 남사할린과 쿠릴 열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 조약에 소련이 서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지역이 러시아의 영토가 되었다고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권리를 포기한 것과 특정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지도 출판사 역시 지도에서의 공백은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정치적, 법적 상태를 반영한 표현이라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사할린과 남쪽 4개 섬을 제외한 쿠릴 열도에서 볼 수 있는 이 차이는 단순한 지도 표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후 조약과 국제정치가 만들어낸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경계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 위에는 겉으로는 포기했지만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미묘한 태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영유권을 포기했다는 다테마에와 러시아의 소유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듯한 혼내가 함께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할린은 이미 과거의 영토가 아닙니다. 지금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문제입니다.